이거 우리 근처에 있는 일식집 어딜 가도 하나는 있을걸? 맞아. 난 일본 그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익숙한 게 많은 거야? 이 호쿠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우키우에의 거의 뭐 전설 같은 사람? 사실 우키우에라고 하는 것이 이미 있기는 했었지만 자연을 주제 삼아서 우키우에를 너무 잘 그렸어. 풍경화의 우키우에의 거의 막 정점에 서 있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이 그림을 70대 때 그렸어. 그래서 일본 온통 지역을 다 다니면서 이제 그림도 그렸었고, 또 다른 이제 우키우에 풍경의 이제 대가로는 히로시게라고 하는 사람이거든. 이런 그림 그렸던 사람. 명소에도 백경이라고 해서 이게 좀 더 여성하고 좀 부드럽다 그림들. 고흐가 굉장히 좋아했던 화가가 히로시게. 일본인들에게 좀 향수를 일으킬 만한 그런 그림들을 좀 많이 그렸던 화가다 보니까 별명이 향수 히로시게. 근데 나도 히로시게 그림이 좀 더 좋다. 그래서 그때 당시 엄청 인기가 좋아가지고 10,000부 넘게 팔리고 막 그랬어. 10,000부? 장난 아니었어 그때 당시에. 10,000부를 그렸다는 거야? 이거 파나야. 파나야? 보통 파나에 보면 사인이 되게 많아. 저 왜 이렇게 많아 표시가?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전부 다 함께 참여를 했다. 이게 약간 이제 팀플인 거야. 야 완전히 분업화돼 있었네. 그치. 화가가 이걸 전부 다 파나를 다 만들어서 찍는 게 아니라 이제 기획 의뢰를 받으면 일단 화가는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려. 그냥 그리는 거야. 종이에다가 딱 그려가지고 가지고 가면 그러면 이제 목판을 파는 사람이 있겠지. 그 목판을 파는 사람은 이 테두리로 해서 형태를 만드는 거야. 야 이게 목판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색을 입히기 시작하는데 그 색을 입히는 사람들도 다 따로따로야. 진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함께 작업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 한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목판화라는 게 너무 되게 세밀하게 표현을 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무나 할 수 있었던 작업이 아니고 정말 장인들만 할 수 있었던 작업. 사실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 그렇겠는데? 히트 못 치면 안 되겠는데? 그렇지. 그래서 보통 이런 작품들에 기본적으로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최소 수백 장, 수천 장은 찍어줘야 돼. 그치. 이게 한때 어느 정도로 인기를 끌었냐면 잘 팔릴 때는 40만 부까지 팔렸어. 에도 인구가 그때 당시 100만이야. 우리나라 지금 1000만 영화네. 우리 예전에 막 모래시계 나오는 막 그런 느낌이었던 거야. 모래시계? 그런가? 모래시계는 괜찮지 않나? 모래시계? 안 괜찮은 것 같아. 애들 몰라 모래시계. 저 어느 시대에 살고 계시나요, 선생님? 모래시계 정도 급의 이제 드라마는 나오지 않을 거야. 왜? 모래시계 팬이네. 이제 보니까. 최민수 오빠 좋아한다. 그렇지. 야, 내가 성대모사 엄청 많이 하거든. 최민수 오빠? 네, 아주 넓어 있네. 미치겠다 진짜. 너무 싫다. 아이고 정말 현생을 사셔야지 지금. 지금 거의 지금 몇 년도에 갇혀 있는 거니? 이렇게 하면 너 갇힐 수 있어. 큰일 나서. 또 파라잖아. 가격도 싸. 그때 당시 요게 일반 보통 평균 우키우에 가격이 20몬. 20몬이면 지금 당시 우동 한 그릇 가격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만 원 미만. 만 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우키우에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의 작품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냥 아무나 사는 그림, 포스터 느낌이야. 그래 우리 옛날에 막 그 블루 이런 거 걸어놨던. 누나도 멀지 않은데? 아무나 모를 수도 있어. 영화 포스터 레드, 블루. 몰라 봐 몰라. 어떻게 너무 슬퍼. 블루 나오면 레드 나와야 되거든. 전혀 모르는구나. 공감하시면 이제 우리는 나이대 비슷한 거지 뭐.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인쇄술이 새롭게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고 뭐 카메라도 등장하기 시작하고 하면서 이 우키우에의 인기가 이제 서서히 좀 시들기 시작하거든. 그런데 그 과정 중에 갑자기 이 시들어가던 우키우에의 인기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대폭발을 해. 그게 수출됐구나. 맞아. 유럽 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심지어 유럽에서는 우키우에 단독 막 전시회가 열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요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해요. 재밌는 건 유럽 사람들이 이 우키우에를 처음으로 접하게 된 건 우키우에를 작품으로 본 게 아니에요. 바로 도자기 때문에. 도자기? 동양의 최고의 아이템은 자기란 말이야. 그렇지. 도자기를 보낼 때 도자기 표면에 기스가 나면 안 되잖아. 그럼 뭘로 한번 감싸기는 감싸야 돼. 근데 위양이면 감쌀 때 오리엔탈적인 느낌이 나는 무언 포장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거 하나가 10,000원이야. 요거 하나면 도자기 하나 다 감쌀 수 있잖아. 그래서 그때 당시 그 도자기 감싸는 포장지 용으로 요거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유럽에서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오히려 이렇게 도자기가 오면 도자기는 내버려 두고 우키우에만 가져갈 정도로 주객이 전도됐네. 그 정도로 인기를 끌었어. 이국적이고 자기네들이 그동안 보던 거랑 너무 다르니까 좋아했을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해. 우키우에가 절정으로 인기를 끌었던 1867년 에두아르 마네가 풀바디의 점심을 그리고 난 직후
인상파 화가들이 이제 막 들고 일어서려고 하고 있었던 그 타이밍이었어. 특히나 그 풀바디의 점심. 그 작품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는 주제도 정해져 있었고 맞아. 그림 그리는 법칙도 다 정해져 있었단 말이야. 근데 처음으로 야, 주제 얽매이지 말고 그리는 방식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새로운 그림을 그려보자 라면서 처음으로 시도하고 공개적으로 그려버린 게 에두아르 마네의 풀바디의 점심이거든.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들이 인상파 화가들이란 말이야. 자, 그들은 약간 광박관념이 있었을 것 같아. 이전과는 다르게 달라야 된다. 새로운 그림을 그리자. 그런데 자기네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특이한 구도가 나타난 거구나. 이런 풍경은 맞아. 그려본 적도 없어. 맞아, 머릿속에. 맞아. 그런데 이 우키요에 이런 풍경들이 막 들어가 있어. 다르게 할래도 절대 상상해낼 수 없는. 근데 이런 게 우키요에 막 담겨져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 화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큰 센세이션이었을 거야. 그랬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 화가들 사이에서 뭐가 유행했냐면 우키요의 수집하기. 빈센트 반 고흐도 수백 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빈센트 반 고흐 같은 경우에는 다 알잖아. 먹고 살기도 힘들 정도로 돈이 없었던 화가야. 살아생전에 딱 한 번 그림 팔아봤고 9년 동안 그림 그리면서 항상 동생 태우에게 그 생활비 얻어가면서 이제 그림 그렸던 화가잖아. 그런 화가조차도 취미가 우키요의 수집이었고 우키요에 따라 그린 이런 그림들 그리는 거. 특히나 이제 히로시기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히로시기 작품 똑같이 그렸잖아. 또 우키요를 굉장히 좋아했던 화가가 클로드 모네. 클로드 모네가 이 자포니즘에 굉장히 빠져 있었고 우키요를 엄청 좋아했어. 그래서 어떤 일화가 있냐면 클로드 모네가 43살 때 지베른이라고 하는 곳으로 찾아가서 그곳에 정원을 갖고 시작하잖아. 그런데 이상형으로 삼았던 정원이 일본 정원이었어. 그래서 저 일본식 다리도 만든 거야. 저기 가면 생뚱맞게 대나무 숲도 있어. 맞아. 그래서 내가 저기 가서 앉아있으면서 되게 동양적이다 여기 느낌이 맞아. 이랬었거든. 일본을 굉장히 좋아했거든. 그래서 또 재밌는 그랬구나. 게 뭐냐면 실제로 클로드 모네가 자기 집에다가 200점이 넘는 그 우키요를 다 전시해놨어. 나중에 클로드 모네가 1926년에 이제 숨을 거두고 난 이후에 그 지베르니가 완전 방치되거든. 물 다 말라버려서 물의 정원 사라지고 그 집에 걸려져 있었던 그림도 다 사라진단 말이야. 근데 클로드 모네가 생전에 사진을 좀 많이 찍어놨어. 그래서 클로드 모네의 정원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지 어떤 우키요회가 장식되어 있었는지도 다 확인이 돼. 그리고 나서 클로드 모네의 그 지베르니 집을 복원하려고 했을 때 그 복원 비용 대부분은 어느 나라에서 냈는 줄 알아? 일본에서. 일본이 됐어. 그 똑같은 우키요회 다 구해가지고 일본 정부에서 다 보내줘. 그리고 심지어 클로드 모네의 그 물의 정원 다 말랐잖아. 맞아. 다 물 채워놓고 흙 다 건져내고 그 뒤에 대나무들 있지. 일본에서 다 공수해서 가져다 줬어. 진짜. 그러니까 클로드 모네도 그 정도로 일본 문화에 팍 빠져 있었고 빈센트 반 고흐도 아까 본 것처럼 히로시게 그림 막 따라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도 모자라서 파리에서 2년 정도 생활하다가 빈센트 반 고흐가 프랑스 남부 아룰로 떠나잖아. 아룰로 갔던 이유가 뭐냐면 일본을 너무 가고 싶었어. 근데 일본 갈 돈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내에서 가장 일본스러운 장소가 어딜까라고 생각하다가 아룰로 간 거야. 그리고 나서 아래 가서 동생한테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태호야, 난 지금 일본에 와 있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해. 그때 당시 프랑스에서 그림을 그린다. 우키요회를 접하지 않았다? 요즘 트렌드를 모르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예전에 우리 막 홍콩 영화 좋아하던 그런 느낌처럼. 딱 그런 느낌. 정말 획기적으로 인기가 있었잖아. 나때 또 나때 나왔대. 에이 또 나때 나왔네. 나때 솔직히 전부 다 성냥개비 입에 한 번씩은 다 물어봤어. 맞아. 성냥개비 입에다가 물고 콧구멍에 넣는 거 다 한 번씩 해봤어. 그때 진짜 홍콩 영화, 홍콩 배우들, 홍콩 문화가 너무 인기가 많았었잖아. 성냥개비 문 배우 누군지 몰라요? 모른다. 진짜 몰라요? 와, 윤발이 형, 주윤발. 난 진짜 안 늙을 줄 알았다. 너무 슬프다. 야. 진짜 안 늙을 또 슬퍼진다. 미술이라고 하는 게 특정 화가들이라든지 특정 계층들에 의하여 문화가 바뀌기도 하지만 대중들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문화의 주류가 바뀌는 경우들이 많거든. 대표적인 예가 우키요회가 아닐까. 그림뿐만 아니라 일본의 문화에 또 약간 흡수되는데도 큰 역할을 미쳤겠다. 또 하나를 보면 우키요회가 그러면 그때 당시 인기를 끄는 건 알겠는데 어떤 영향을 끼쳤다는 거야? 이런 게 궁금할 수가 있잖아. 일상생활을 담아낸 그림이잖아. 인상파 이전에 유럽의 그림들 가운데 우리들의 일상을 담아낸 그림들이 많았어. 아니 없지. 그런데 우키요회가 유행을 쫙 해버리잖아. 그 뒤로부터 그런 서양 미술사에서도 그림의 주제가 우리도 이제 그런 걸 그리자. 일상이 그려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마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그럼 엄청난 영향을 끼쳤지. 그림의 주제가 판도가 바뀌어버리고. 그러네. 이 우키우에가 유럽 문화에 들어오기 전과 후에 미술사가 바뀌어버리고. 그러네. 어때 오늘? 일식당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우키우에 이런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되신 나는 어떠신가요? 사실은 우아한 미담을 하면서 오늘이 가장 모르던 아 진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듣게 돼서 되게 흥미로웠고 그 전에 그림들은 어느 정도는 배경 지식이 있는 것들이었는데 되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서 너무 재밌었어. 사실. 끝으로 우리 가희님의 항상 마무리 멘트. 네. 오늘도 즐겁게 봐주셨다면 너무 감사드리고 조댓구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댓구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이.